아내의 초상화가 나를 괴롭혔다. 완성된 그림을 아내는 것이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 집어넣었다.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자리 옆이라서 언제나 눈에 띄던 액자였다. 나는 그 액자가 언제나 눈의 가시처럼 못마땅하게 여겨졌었다. 아내가 인터넷에서 액자를 발견한 건 한 달 전이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웹쇼핑을 하는 게 취미인 여자였다. 밖에 나가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서 아내의 취미를 꼬집어 뭐라고 한 적은 없었다. 사실 웹쇼핑을 가지고 뭐라고 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인터넷 결혼 사이트의 중매로 만난 사이였다. 30 중반을 넘기고 있던 시점이었다. 홍기가 꽉 차있던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즈음에 결혼 사이트의 스팸성 광고 메일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에서 스팸성 광고 메일로 분류되는 건 대부분 섹스 아니면 도박과 관련된 것이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그 광고 메일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삭제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의 아내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었다. 나는 어떤 운명처럼 삭제 버튼 대신 확인 버튼을 눌렀다. 만남에서 결혼까지 100%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를 읽은 다음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했다. 물론 광고 문구를 전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다. 그 호기심이 결국 나를 살인자로 만든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올 봄에 처음 만나서 2달 동안 연애를 했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을 했다. 아내는 특별하지 않았다. 외모가 남들보다 더 예쁜 것도 아니었고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며 커리어우먼으로서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었다. 성격도 그냥 무난한 편에 속했다. 3번째 만났을 땐가 그녀가 처음 보여준 애교도 그냥 무난한 편이었다.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한테나 통할 것 같은 애교였다. 모든 게 다 평범하고 무난하다는 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오로지 나만의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았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4달 동안은 아내로서 정말 완벽한 여자였다. 3살 어린 아내와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한 달 전 그날도 특별한 일 없이 회사를 마치고 귀가를 서둘렀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눈에 띄었다. 그림은 없고 액자만 걸려 있었다. 그냥 보기에도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액자였지만 그림이 없다는 게 깨름칙했다. 택배로 그 물건이 오기 전까지 나는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깨름칙한 액자 탓인지 한기가 느껴졌다. 뼈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기운에 소름이 돋았다. 가을치곤 그다지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집안은 한겨울이 된 것처럼 서늘했다. 넥타이를 풀며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자기야, 집안이 너무 서늘하지 않아? 보일러 좀 틀어야겠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뒤돌아서서 나를 보았을 텐데 그때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꼼짝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괴이하게 울려 퍼졌다. 보일러 좀 틀어야겠다니까, 자기야? 웃옷을 벗으며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는 게 느껴졌다. 왜 이러는 건데? 오늘은 늦지도 않았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게다가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평상시에 볼 수 있었던 발그스름한 낯빛이 아니었다. 어머, 이거 보면 안 돼. 오빠 얼굴 돌려, 얼굴. 호들갑을 떨며 아내가 얼굴에서 팩을 떼어냈다. 음식을 하면서 팩을 붙이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냐? 나는 그녀가 쥐고 있던 팩을 빼앗았다. 무안했는지 아내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런 모습을 오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지. 삐친 듯 뾰로통해진 얼굴이 너무나 귀여웠다. 말 그대로 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 순간엔 된장찌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서 빨리 우리가 만든 아기가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된장찌개 대신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음에도 나는 기분 좋게 샤워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다.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털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액자가 또 눈에 들어왔다. 좋았던 기분이 달아나 버렸다. 그림이 없는 액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하필이면 왜 저런 걸 샀는지 궁금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좋은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다. 먼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속옷이 비치는 얇은 잠옷이 액자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고민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머리카락을 말릴 틈도 없이 나는 아내를 안고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아내와 또 한 번 황홀한 시간을 보낸 뒤 잠을 잤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평상시엔 꿈 같은 걸 꾸지 않는 편인데 액자를 처음 보았던 그날 밤에는 현실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은 게임의 1인칭 시점처럼 전개되었다. 나의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물건은 연필이었다. 아직 깎지도 않은 연필을 집어든 다음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칼을 든 반대쪽 손이 나의 시야 안으로 불쑥 끼어들었다. 연필을 깎을 때 사용하는 문구용 칼이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칼로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여유있게 대충 깎는 듯해도 점점 모양이 잡히는 걸 보면 굉장히 능숙한 솜씨 같았다. 현실에선 이렇게 깎아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일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연필심이 나왔다. 나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연필을 옮겨 잡은 다음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연필인 듯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싸구려 연필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 순간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의 주인공이 시선을 돌려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건 당연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의 얼굴이었다. 담담한 표정과 달리 속으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림이라곤 학교 다닐 때 그려본 게 전부인 내가 어째서 전문가용 연필을 들고 이젤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겉모습은 별로 놀라지 않은 듯 평온하기만 했다. 거울에 비친 표정과 다른 속내에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무엇이 진짜 나의 반응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메라에 준 기능을 쓴 것처럼 거울에 비치는 범위가 넓어졌던 것이다. 얼굴과 상체는 물론이고 하반신까지 잡히면서 온몸이 다 거울에 비쳤다. 턱시도 차림인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였다. 그 앞엔 당연히 이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젤에 기대놓은 액자가 눈에 띄었다. 꿈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액자에 그림이 없었다. 그 텅 빈 부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움직였다. 연필의 끝부분은 종이에 닿아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어색해 보였지만 표정은 아주 진지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1인칭 시점이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 화가가 된 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 대신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실의 나도 꿈속의 나에게 동화되면서 완성된 그림을 빨리 액자에 집어넣고 싶어졌다. 언제쯤 완성되는 것인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화가의 손이 멈췄다. 연필을 내려놓은 다음 팔짱을 끼고 그림을 보았다. 그림을 완성시킨 나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인지 표정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3인칭 시점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린 것인지 빨리 보고 싶었다. 그렇게 답답했던 나와 달리 화가는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버린 나를 보고 있는데 액자가 덜커덕 움직였다. 마치 토끼가 팔짝 뛰듯이 요동을 친 것이었다. 누군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움직였다. 당연히 액자 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또다시 흔들린 액자에서 검은 물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이 있어야 할 텅 빈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온 것이었다. 긴 머리카락과 함께 얼굴은 물론이고 상체도 액자에서 빠져나왔다. 그건 공포영화에서 자주 봐왔던 장면이었다. 다른 점이라면 액자에서 나온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점이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치마 부분까지 액자 밖으로 빠져나왔다. 기우뚱하게 기어나온 여자가 똑바로 일어섰다. 일련의 동작들이 무섭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웨딩드레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공포영화를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났다. 어깨가 드러나고 치마 끝에 꽃무늬 레이스가 달려있는 웨딩드레스는 바로 아내가 입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긴 머리카락의 여자도 혹시 아내가 아닐까 추측하는 순간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내가 벌떡 일어났다. 앞에 있는 그녀를 의식하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곁눈질하자 3인칭 시점이 다시금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 내가 서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습도 거울에 비쳐 보였다. 고개를 들지 않은 탓에 머리카락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저 얼굴을 빨리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손으로 시선이 확 집중되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던 손에 문구용 칼이 들려 있었다. 저 칼로 뭘 하려고 저러나 의문을 떠올린 순간 거울 속에 나는 여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생각보다 깊게 파인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검붉은 피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빠르게 물들였다.
거울에 비친 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버린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빨리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저런 모습이 나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번쩍 떴다. 오빠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레 나를 내려다보았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당시엔 추측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최근에 일이 많아 심신이 피곤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렸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입시에 따른 중압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던 시절에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뭔가 답답한 기분이 느껴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사지를 붙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한참 동안 그 알 수 없는 힘과 싸우다 깨어나면 그때가 몇 시간간에 다시 잠자는 건 포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에 꾸었던 악몽도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가위와 비슷했다. 입시라는 중압감은 세월이 흘러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바뀌었다. 실제로 나는 장사를 하면 어떨까 틈나는 대로 궁리해 보기도 했다. 물론 아직은 생각일 뿐 실천에 옮기기엔 무리한 계획이었다. 악몽을 꾸고 나서 다음날 나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이 영손에 잡히지 않아 결제 서류를 몇 번이나 고쳤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여자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던 피와 빨갛게 물들던 웨딩드레스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내가 생각해봐도 멍하니 정신을 놔버린 상태였다. 건물 앞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직원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기도 했을 정도였다.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었다. 회식 자리도 마다한 채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나서 샤워를 한 다음 침대에 눕고 싶었다. 그것만이 이 뒤숭숭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나갔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물론 매일 된장찌개를 끓이는 건 아니었다. 어떨 때는 김치찌개 냄새가 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카레 냄새가 나기도 했지만 그날은 막연히 된장찌개일 거라고 짐작했던 건 그 전날 먹지 못한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저녁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오늘은 저 액자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리라 결심하며 구두를 벗었다. 자기야, 오늘은 팩 같은 거 붙이지 않았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횡댕그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발길을 돌려 부엌에 먼저 가보았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퇴근할 시간에 연락도 없이 외출을 할 여자가 아니었다. 자기야, 인터넷 하고 있니? 혹시 웹쇼핑에 빠져있는 건가 싶어서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 쪽으로 발길을 돌린 다음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내는 없었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문까지 열어보았지만 아내는 그곳에도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안방이 남아있었다.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빨리 뒤돌아보았다.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하얀색 비닐봉지 겉면엔 타원형의 팔레트 모양이 찍혀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아내가 작은 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가 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울러 귀가하면서 세워놓았던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당장 저녁을 차려서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려는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저녁은? 뒤돌아본 아내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밥솥에 있는 밥 꺼내서 먹어. 국하고 반찬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 대꾸하는 말투가 너무나 차분했다. 일방적인 나의 태도에 혹시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차분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붙잡았던 팔을 놓아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버렸다. 멍하니 방 앞에 서 있었다. 닫힌 문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안에선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발길을 돌렸다. 대충 저녁을 먹고 나서 샤워를 한 다음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가끔씩 작은 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일부러 볼륨을 높였는데도 안에선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여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왔다.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던지 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결국엔 내가 참지 못하고 볼륨을 줄여야 했을 정도였다. 그 정도였는데도 아내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드라마가 끝나고 토크쇼 형식의 오락 프로그램이 이어져 나왔다.
연예인들의 시시껄렁한 농담과 웃음소리가 1시간 넘도록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여전히 작은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내 때문에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상태로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간 10중 8구 싸움이 날 게 틀림없었다. 참자, 참자, 참자. 마음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 얘기해 보자 생각하는데 작은 방에서 벌컥 문이 열렸다. 나는 잽싸게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등 뒤로 이젤이 보였다. 아까 작은 방을 확인했을 땐 미처 보지 못한 물건이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눈치채주길 바랐다. 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가 입을 열었다. 화를 내는 상대방에게 이토록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먹었어. 한순간 치솟았던 전투력이 아내의 무덤덤한 반응에 뚝 떨어지고 말았다. 내 대답을 들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아 공복이었다. 당연히 뒤늦은 식사를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물을 한 잔 마시곤 다시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는 잽싸게 자리를 옮겨 아내를 가로막았다.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멍한 눈빛으로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오빠, 거실에 있는 저 액자 말이야. 왜? 액자가 뭐 어때서? 너무 멋지지 않아? 딱딱한 직선과 유려한 곡선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분명 보통 물건은 아닐 거야. 말하는 모습이 내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자기한텐 뭔가 있어 보이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평범한 액자에 불과할 뿐이야. 내가 던진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멍한 눈빛에 적대감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평범하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야.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면 벌써 그림을 표고하는 데 썼을 거야. 안 그러니? 내가 제기한 의문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평상시에 보았던 밝은 미소가 아니라 섬뜩함이 감도는 어두운 미소였다. 곧 표고하는 데 쓸 거야.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집어넣을 거거든. 아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그때껏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섬뜩한 미소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간 아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틈만 나면 안으로 들어가 호되게 꾸짖고 싶었지만 쉽게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따지고 보면 겨우 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이었다.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허튼 짓을 하며 돈을 펑펑 써버리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의 취미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혼자 저녁을 먹을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상황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회사에 나가 있는 시간에는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나는 주말이 되길 기다렸고 드디어 낮에도 아내가 뭘 하는지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준 다음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 혼자 밥을 먹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잠시 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방에서 나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려던 그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불러본 적이 있었다. 멈춰 선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섬뜩한 미소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도대체 방 안에서 끼니는 때우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다. 갸름하다 못해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몰골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한테 무슨 불만 있니? 진지하게 꺼낸 질문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 섬뜩한 미소였다. 아무 불만 없어. 오빠와 함께 사는 거 아주 행복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기면서도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저번처럼 또 무덤덤한 반응이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니야, 행복해. 정말이야. 차라리 그녀가 화를 냈다면 미쳐서 팔짝 뛰고 싶은 생각이 덜했을 것이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쥔 채 낯선 여자로 변해버린 그녀를 보았다. 화를 자제하지 못해 주먹이나 쓰는 남편으로 낙인이 찍히긴 싫었다. 어떻게 하는지 며칠만 더 두고 보자 생각하며 화를 억눌렀다.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폭탄을 가슴에 남겨놓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덧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마치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밤새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느라 아내는 침대 근처에도 오지를 않았다. 잠깐 누워있기라도 했다면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녀가 작은 방에 들어간 이후 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온기조차 없는 그 자리를 보고 있자니 지난밤에 억눌러 놓았던 화가 다시금 치밀어 올라왔다. 아침부터 나는 열이 받아있는 상태로 출근을 해야 했다. 집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침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토스트로 때운 뒤 만원 열차에 올라탔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사람들과 살을 맞댄 채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그날따라 너무나 싫었다. 특히 내 뒤에 남자가 서 있어서 더욱더 짜증이 났다.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남자는 나보다 키가 10cm는 더 큰 것 같았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건 남자의 아랫도리가 내 엉덩이 윗부분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은밀한 부위가 내 몸에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부위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변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 뒤로 떨어지려고 노력했을 터였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하체를 더욱더 밀착시켰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감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 만원열차 안에서 동성이의 몸이 닿았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목적지까지 반도 가지 않아서 내리고 말았다. 성질 같아선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내린 뒤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이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 현실에선 그럴 수가 없었다. 엉뚱한 역에서 내린 나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린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던 모양이었다. 비교적 한산한 승강장을 지키고 있던 공익요원이 슬금슬금 나에게 다가왔다. 겨드랑이엔 두꺼운 책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올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척 봐도 범생이었다. 녀석이 나에게 뭔가 말하려던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린 뒤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스피커에서 다음 열차가 다가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어차피 다음 열차도 사람이 많긴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또다시 사람들 틈에 끼게 되면 폭발할 것 같았다. 게다가 이런 기분으로 회사에 간다면 일에 열중하지도 못한 채 욕만 얻어먹을 것이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반대쪽 차선의 열차를 타는 건 어떨까 싶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넓은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쪽 차선으로 내려갔다. 때마침 반대쪽 차선에서도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텅 빈 열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때까진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떠올랐다. 내가 왜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그제야 이유를 알았다. 도대체 남편을 챙기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이 팔려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손을 내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남의 집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떨렸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쥐죽은 듯 조용했다. 현관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선은 어느새 작은 방에 꽂혔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걸어갔다. 아내가 작은 방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문고리를 잡았다.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확 열어 젖혔다. 적진에 쳐들어가는 군인처럼 작은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상과 달리 안에는 보이지 않았다. 방 안 어디에도 숨을 데는 없었다. 컴퓨터가 놓여있는 책상과 잡다한 물건들이 있을 뿐이었다. 액자가 거실 벽에 걸리고 난 뒤에는 아내가 사다 놓은 이젤과 미술 도구들이 작은 방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렸다. 이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기에 저런 식으로 숨겨놓은 것일까 생각하며 이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꺼진 줄 알았던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다.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와 있었다. 프로그램은 아내가 자주 들어가는 웹쇼핑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니터 옆에 있는 마우스로 손을 뻗었다. 사이트는 아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였다. 액자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마우스를 움직여 회원 정보를 눌렀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작성해놓은 개인 신상 정보가 화면 오른쪽에 나왔다. 왼쪽엔 또 다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왔다. 여러 가지 메뉴 중 구입 현황을 눌러보았다. 그 사이트에서 아내가 구입했던 여러 가지 물건이 화면 오른쪽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왔다. 가장 마지막에 산 물건의 정보를 열어보았다. 액자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다. 모니터가 뚫어져라 정보를 읽고 또 읽어보았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화면에 나온 정보는 그냥 평범한 것이었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액자의 원산지는 한국이었고 제품 사진에 나와 있는 액자에도 그림은 없었다. 뭘 기대했던 것일까? 고개를 저으며 마우스에서 손을 떼려던 순간이었다. 커서가 제품 사진에 놓여있는 가운데 실수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자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나왔다. 작은 사진과 비교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액자에 그림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림은 연필로 그려졌으며 어떤 여자의 초상화인 듯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든 묘사가 그로테스크하다는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나는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쩌면 고통의 원인이 가슴 아래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마우스에 스크롤 버튼을 돌렸다. 그러자 액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림만 위로 올라갔다. 이게 뭔가 싶었지만 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색을 표현할 수 없는 연필화에서 붉은색이 진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슴 아래로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원래 하얀색이었을 웨딩드레스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왜 그런지는 그림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유가 명확해졌다. 마치 1인칭 시점인 게임의 한 장면처럼 그림 왼쪽 한 귀퉁이에 문구용 칼을 든 손이 그려져 있었다. 작은 칼날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림인데 진짜로 피가 흘러내렸다. 동영상 파일이 절대 아니었다.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보았던 장면과 너무나 비슷했다. 마우스를 쥐고 있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프로그램의 종료 버튼을 눌러서 사진 파일을 전부 다 없애고 싶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을 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린 상태였다. 아내의 인기척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와 함께 섬뜩한 냉기가 어깨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길이 어깨에 닿기 전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서류를 놓고 간 게 있어서. 말끝을 흐리며 나는 발길을 돌렸다. 뒤에 있던 그녀가 시야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의 시선은 그녀가 입고 있는 운동복으로 쏠렸다. 그냥 보기에도 운동복은 헐렁해져 있었다. 그 옷을 처음 샀을 때 몸에 딱 맞는 걸 샀다며 즐거워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나의 갑작스런 등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쓸데없는 서류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지만 특별히 갈 데가 없었다. 거리를 터벅터벅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역 앞에 와 있었다. 늦었지만 갈 대라곤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출근 시간에 비해 열차가 한산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각을 한 탓에 회사에서 혼쭐이 난 이후로도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때와 같은 기회는 좀처럼 다시 찾아와 주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작은 방에 출입한 이후 바깥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액자를 거실 벽에 건 지 20여 일이 지났을 때부터는 작은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먹는 건 둘째치고 대소변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싶었다. 모든 원인은 바로 그 액자에 있었다. 그 액자를 거실 벽에 건 이후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걸 진작 내다버렸어야 했다. 원치 않은 독수 공방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액자를 내다버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느라 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젯밤에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오늘 아침을 맞이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방법이고 뭐가 없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나갔다. 텅 비어 있던 액자에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그림은 아내의 초상화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본인의 얼굴을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꿈에서나 컴퓨터에서 보았던 끔찍한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액자가 걸리기 한 달 전에 보았던 아내의 밝은 표정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흑백 사진이라고 해도 깜빡 속을 것 같은 그림이었다. 아내의 솜씨라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나의 아내는 평범 그 자체인 여자여야 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을 리 없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다. 눈앞에 걸려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나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손을 들어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왔음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차라리 꿈속이나 컴퓨터에서 보았던 끔찍한 그림들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 작은 방을 보았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아내는 한 달 내내 그림 그리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아부었다. 그 짓을 하는 동안 간간히 마주쳤던 아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빠진 건 물론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기력이 없어 보였다. 여차하면 쓰러질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여느 보통 사람 못지않게 살아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허나 그 눈빛도 지금쯤이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부엌에 나와 먹지 않는 걸 보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리라 추측되었다.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나는 초상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달 전에 이미 했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액자 가장자리에 양쪽을 붙잡았다. 입을 굳게 다물며 액자를 살짝 들어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무게에 당장 액자를 부술 기세로 양손에 힘을 주었다.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가벼움에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액자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당황스러움이 경악으로 바뀐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나는 액자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는 계속해서 들썩거렸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깨달을 새도 없이 또 다른 기현상이 나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액자에 들어있는 초상화 속 아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옆으로 한 발짝 움직이자 연필로 그려놓은 눈동자도 같이 움직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꿈일 거야. 나는 뒷걸음쳤다. 아내가 그린 초상화는 살아있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을 부정하려면 할수록 연필로 그려놓은 눈동자가 더욱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에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나는 계속 뒷걸음쳤다.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데 허벅지가 소파에 닿았다. 또 다른 기현상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눈높이에 있는 허공이 텅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소파 위에 놓여있는 칼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연필을 깎을 때 사용하는 문구용 칼이었다. 얼른 주워들었다. 사람을 죽이기엔 약해 보여도 종이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다. 나는 칼날을 바깥으로 보이게 만들며 초상화를 보았다. 밝게 웃고 있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았음에 틀림없었다. 주저할 틈 없이 그림을 향해 다가갔다. 액자가 아까보다 훨씬 더 들썩거렸다. 금방이라도 벽에서 떨어질 것 같았다.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쪽 손을 뻗어 액자를 붙잡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듯이 초상화는 것에게 들썩거렸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넌 그저 한낱 그림일 뿐이니까. 초상화의 이마 부분에 칼을 꽂은 다음 턱을 향해 내려왔다.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착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번엔 왼쪽 뺨에서 오른쪽 뺨으로 칼을 휘둘렀다. 십자 모양으로 찢어진 초상화가 너덜거렸다. 고통의 찬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액자에 들어있던 그림을 뜯어내 휴지통에 버렸다. 또다시 그림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 액자를 현관에 세워놓았다. 이대로 그냥 액자를 내다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작은 방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다. 아내를 먼저 확인해봐야 이 찜찜한 기분이 없어질 것 같았다. 문을 살짝 열었다.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안에서 새어나왔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 전체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피비린내에 인상을 쓰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초상화에 그려놓은 것과 똑같았다. 그 눈동자의 시선이 내 손을 가리켰다. 나는 손을 들어보았다. 거실에서 그림을 찢을 때 사용한 문구용 칼과 피가 묻어있는 손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왔다. 아내의 얼굴엔 십자 모양의 상처가 굵게 파여 있었다. 그때 그 결혼 사이트의 스팸성 광고 메일을 확인했던 일이 후회됐지만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엔 어쩔 수가 없었다. 일은 벌어졌고 나는 마무리를 져야 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의 입술을 보았다. 조금씩 달싹거리긴 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진 않았다. 저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칼을 들어 그녀의 목에 갖다 댔다. 두려워 흔들리는 눈망울을 보면서 목에 칼날을 집어넣었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낯선 느낌이 손으로 전해져 왔다. 평범하지 않은 첫 번째 아내의 숨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내를 내려다보던 시선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화면에 핏물이 튀어 붉게 변해버린 모니터가 눈에 띄었다. 핏물만 닦아내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터였다. 내일부터 또다시 광고 메일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칼을 뽑았다. 두 번째 아내는 제발 평범한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나에겐 뒷수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